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의 선재규입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 곡선이 최근에 좀 가팔라졌죠. 이걸 놓고 월가에서도 좀 견해가 조금 엇갈립니다. 지금 글로벌 채권 시장 벤치마크인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2년물 그리고 30년물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각각 2019년 그리고 2018년에 바닥을 찍고 나서 최근 가팔라져 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장관을 지낸 레리 서머스 그리고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블랑샤르, 이 사람들은 경기 과열을 좀 걱정합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는데요. 바이든의 1조 9천억 달러 구제안이 그대로 되면은 미국 사상 가장 대담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하지만 그렇게 큰 만큼 신중한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머스는 과도한 재정 부양에 따르는 리스크보다는 부양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런 그런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에는 내가 동의한다. 하지만 두 가지 중대한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상 외로 인플레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가치에도 영향이 있고 금융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최우선으로 공공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여력이 남겠느냐 하는 겁니다. 블랑샤르도 트위터를 했는데요. 일부가 예상하는 인플레 2.5%를 훌쩍 뛰어넘을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금리가 더 크게 오르는 거는 이거는 염두에 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펀드 스트레스 창업자 톰 리,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경기 지표는 채권 수익률 커브다 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금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월별로 신규 고용 지표도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정확한 단면이 아닐 거라는 판단을 한다. 그래서 경기 변곡점을 참는 투자자라면 더 중요한 신호 지표에 눈을 돌려야 하는데 그게 바로 현재의 채권 커브. 근데 지금의 커브 추세는 앞으로 성장이 강화된다는 쪽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로열 런던 에셋 매니지먼트 트레버 그리섬 멀티 에셋 담당 대표 얘기인데요. 지금 리플레이션 거래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두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재개가 늦어지는 것, 그리고 이제 인플레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부양책 때문에 경기 과열이 있을 거라는 그런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수익률 곡선이 그렇게까지 가파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마이크 버드 칼럼니스트가 2월 8일자 기고를 했는데요. 경기 과열론자들은 최근의 수익률, 채권 수익률 상승을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현재 수익률 커브 추이가 인플레보다는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의 곡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는 작년 여름하고 비슷한 수준이기로 상대적으로 가파르지 않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서머스하고 블랑샤르의 그런 견해가 맞는다면은 포스트 금융위기 패러다임이었던 저금리 장기화가 끝났다는 의미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고용 회복 추세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노동 인구가 한 해 전,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한 400만 명이 줄어든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경기가 여전히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와 같은 노조의 아주 강력한 활동이라든가 원자재 위기 없이는 인플레 시대가 펼쳐지기 어렵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버드는 또 지난 몇 년 동안 인플레 전망치가 많이 틀렸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 예상대로 서머스하고 블랑샤르가 틀렸다면은 경제학계가 인플레를 평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 보고서도요. 지금 S&P 지수 기업 실적하고 국채 수익률 격차가 2018년 말만큼 빡빡하진 않다. 그래서 현재 스프레드 추이를 보면은 증시가
10년물 수익률이 1.5% 이상으로 가도 흡수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마켓워치도 지금 그 미국 그 10년물 수익률이 한 1.2%대 도달을 했는데 증시 강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프레드를 볼 때 증시가 1.5% 이상의 수익률도 그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S&P 종목 수익이 올해 한 24% 정도 늘어나고 내년에도 한 16% 증가할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된다고 했고요. 베렌스도 그 30년물 수익률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그 2%를 돌파를 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 강세가 언제 증시를 흔들지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우려가 좀 커지긴 했는데, 하지만 국채가 주식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려면 10년물 수익률이 1.75%는 돼야 한다는 그런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그 다니엘 핀토 IB 부문 대표 얘기는요, 당분간 증시 조정은 없을 거로 본다. 그런데 인플레는 조금 그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권고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분석이 나온 게 있는데요. 미국 채권 수익률 상승 때문에 배당주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 사비타 수브라마니언 그 전략가가 분석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S&P 종목 배당률이 10년물 수익률을 약 1%포인트 정도 이렇게 내외 앞서 왔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기조에서는 배당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그런 견해가 대세였는데 이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수익률이 작년 8월에 비해서 2배 이상 뛰어서 지금 1.2%대를 오락가락하는데 반면에 S&P 지수 종목 배당률은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좁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 현재 S&P 종목 최대 한 70% 배당 수익률이 10년물 금리를 웃돌고 있다. 그런데 이제 10년물 수익률이 연말에 한 1.75%가 된다면은 그 비중은 40% 정도로 뚝 떨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저금리 혜택을 받아왔던 장기 듀레이션 성장주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이미 높은 배당을 지급해서 그 배당을 높일 여력이 없는 단기 듀레이션 종목도 흔들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수브리마니아는 그렇지만 금리 상승 때문에 증시가 파멸될 거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최근 15차례 금리 상승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3번은 증시도 긍정적인 수익을 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증시 거품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데 작년 그 미국 증시 서프라이즈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통화 긴축이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빨리 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로이드 홀트의 그 짐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 얘기인데요. 미국 증시가 여전히 상당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기가 그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는 게 투자자 관심을 팬데믹 쪽으로 돌릴 거고 그게 강력한 기업 실적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처럼 낮은 금리에서 성장 주기가 시작된 적이 없다. 낮은 금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실적 장세를 촉발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금리하고 건전한 실적 호조가 맞물리면서 작년 미국 증시의 그 서프라이즈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그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전망도 했습니다. 다우존스의 그 지난 2월 8일자 분석을 내놨는데요.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을 골드만삭스는 11%로 1%포인트 높였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실업률도 4.1%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추가 부양책이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1조 9천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지만 인플레가 예상보다 더 빨리 올라서 2024년 말쯤 되면은 2.15% 정도가 될 것 같다. 이거는 앞서 전망치가 2.05%였으니까 이거보다 한 0.1%포인트 정도 높인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이건 더 빠른 통화 긴축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이 2024년 하반기로 자기들이 봤었는데 상반기로 앞당겨질 것 같다고 했고요. 또 그래서 연준이 보다 앞서서 2022년 초에
자산 매입을 축소하기 시작할 것 같다고 관측을 했습니다. 요즘에 뭐 테슬라, 비트코인 여전히 월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비트코인에 15억 달러 투자하고 앞으로 자동차 팔 때도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고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했는데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게 마켓워치, 밸런스, CNBC의 일제 분석입니다. 저금리 환경에서 주식 가치 극대화를 겨냥한 거지만 변동성 위험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과연 다른 기업들이 뒤따를지 고민을 많이 할 거라는 관측도 덧붙였고요. 어쨌든지 머스크가 이렇게 막 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비트코인 가격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가상화폐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 마이클 노보그라츠는요,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올 연말에 1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지금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주식 리서치 담당 매니징 디렉터 얘기는요, 머스크가 이렇게 폭탄을 터뜨린 게 가상화폐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치평가 적도의 하나로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내서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비트코인 모두의 호재가 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엘 에리언, 이 사람은 지금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들이 많은데 돌연히 확고한 호재가 등장했다. 그러면서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또 조금 경계론도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크리스토퍼 슈워츠 금융학 교수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끔찍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무슨 결제 수단으로 쓴다고 테슬라가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 납품업체들도 그렇게 하겠느냐? 이건 통화 위험이 크다는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트레저리 파트너스의 제리 클라인 매니징 디렉터도요. 월가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예측하기가 힘들다. 만약에 또 폭락을 하면은 테슬라 미래 수익이 흔들릴 텐데 그건 테슬라 주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변동성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이 과연 테슬라를 따라갈지 그런 데 대한 전망 분석도 나왔는데 RBC 캐피털의 미치 스티브스 분석가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애플이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지. 그렇게 되면 애플 주가가 더 뛸 거다. 그래서 자기는 애플 목표가를 154달러에서 171달러로 높였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 상회 견해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스티브스는 애플이 2019년에 애플 카드를 내놔서 이제 금융 부분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로도 진출을 하게 되면 단박에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 15만 명이 넘는 설치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웰렛 기반 가상화폐 연간 거래로 한 400억 달러는 더 벌어들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10억 달러 정도어치 비트코인을 사면은 우선 과점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미국이 가상화폐 선두주사로 나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요즘 코로나 브루 때문에 다들 우울한데 이제 설 연휴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좀 푹 쉬려고 합니다. 좀 푹 좀 쉬어서 몸, 마음 다 이렇게 좀 떨치시고 또 투자 부분에도 또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